이정현의 뉴스 장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배경 살펴드립니다. 이동욱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은 넘겼고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수 있을까 관심인데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어제부터 지금 양당이 양당 정책위 의장 또 예결위 간사가 구성한 2+2 협의체를 가동을 해서 오늘로 이틀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삭감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른바 권력형 예산은 깎고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예산과 같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막판 협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승적 협조를 해줘라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연기하지 말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오늘 중에 협상은커녕 아마 그 9일까지가 그 정기국회 회기인데 9일까지 아마 그 협상이 타결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여야 간에 지금 이제 이견의 폭이 굉장히 좀 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야가 다 이제 어떤 여론의 압박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년 예산안을 두고서 줄다리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여론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9일까지는 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을 처리하자 이런 암묵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은 있는 모양인데, 현실은 또 좀 달리 이제 굴러가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요. 일단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정부 주력 사업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것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검경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 운영 예산이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을 대표적 낭비 예산으로 이제 규정하면서 대대적 감액을 주장하면서 이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 화폐 예산은 반드시 대폭 증액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2 협의체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책위 의장하고 예결위 간사 이렇게 각 당에 2명씩 해서 2+2인데,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제 불발될 경우에 쟁점 예산 같은 경우 이제 원내대표까지 포함해서 3+3 협의체에서 다뤄질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사실상 이제 원내 지도부 간에 이제 막판 타결, 벼랑 끝 타결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9일을 전후해서 또는 아마 더 늦어진다면 올해 안에 12월 말 정도에 별도로 예산 국회를 잡고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제 제일 큰 이제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그런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어떤 그런 강경한 입장도 상당 부분 여야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정기국회 회기 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처리될 것이냐 아니면은 넘겨서 올해 연말까지 갈 것이냐, 지금 쉽게 예상이 되지 않는데요.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 처리 확고한 입장인 것 같은데 탄핵 소추안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난주에 무산된 바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오는 8일과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고, 또 만약에 이 해임 건의안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네. 민주당은 공지문을 통해서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 문책 입장 바꾸지 않겠다라고 입장 분명히 했고, 근데 이제 탄핵 해임 건의안 먼저
가고 탄핵소추안 갈지 아니면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는 또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뭐 이미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이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해임 건의안을 내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부할 경우 이제 탄핵 소추안으로 갈 뭐 그런 그 가능성이 이제 더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번 9일까지는 어쨌든 그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그런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래서 원래 그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려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대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장이 이렇게 거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8일이나 9일 그 본회의에서 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걸림돌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제 절충안으로 탄핵 소추안으로 그냥 직행하는 가능성도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상당히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내 원내 지도부가 이제 공지문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단계적인 문책, 즉 그 해임 건의를 처리한 한 뒤에 이를 대통령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하지만 다만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이제 차질이 생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전까지 고려해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현재의 단계적 방안으로 갈지 바로 탄핵 소추안 발의로 갈 것인지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유동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통과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네. 또 여당에서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민주당에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경우이라도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해임 건의안을 갖다가 탄핵 소추안으로 가는 안은 상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까지 갔다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거부하면 그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안을 간다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거를 투 스텝으로 가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바로 탄핵 소추안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만 할 것인지 뭐 그 양자택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로 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8일에서 9일을 목표로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은 취소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렇게 되면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렇게 사실상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저 무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저는 좀 의문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을 압박하겠다 뭐 이런 의미는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인사들과 한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유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그 민주당과의 어떤 회동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판단컨대 이제 8, 9일을 목표로 이제 탄핵 소추안을 내고 해임 건의안은 뭐 취소한다. 뭐 이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예산 그 탄핵 소추안을 낼 경우에는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겠죠. 뭐 네. 그걸 결국 탄핵 소추안을 하지 내면 말아라. 예산안은 뭐 통과 쉽지 않다. 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뭐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쩐 뭐 대략 그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하고 또 민주당 인사들 입장에서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와 접촉했던 인물들이 마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의 어떤 향후 계획 내지는 속내를 뭐 그냥 너무 스스럼 없이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그 원내 지도부로서의 어떤 뭐 전략으로서는 뭐 이렇게 그 좀 브라이트한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상민 장관을 지키는데 여당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권 여당이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뭐 국회 책무를 내팽개쳤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는데 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어요. 다만 이제 세월호 사건 때와 같은 그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이제 본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은 뭐 민주당의 어떤 그 행보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그 행보도 이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쨌든 민주당의 향배를 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 탄핵안과 예산을 연계시킨다 하는 것이 그렇게 올바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윤 대통령 내외가 오늘 오전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을 했고요. 개신교 지도자들과 조찬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가 1966년에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도회에서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라면서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제가 특히 이제 그 기회에 딱 와닿는 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네. 이 그 워딩이 상당히 좀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제 조찬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찬 기도회는 이제 물론 이제 초교파라고는 하지만 보수 기독교계가 핵심이거든요. 기독교에서는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 그 공산주의 그리고 운동권에 대한 반발 심리가 아주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 어떤 심리에 상당히 좀 호소하는 뭐 그런 그 연설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그런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자유와 연대 그리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보수 기독교계에 호소하는 뭐 그런 일종의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이제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갔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윤 대통령을 둘러싼 환경이 지지율도 좀 요새 낮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어떤 그 지지층인 보수 기독교계를 나름대로 이제 다지는 그런 뭐 일종의 행보가 아니었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앞서 이제 법과 원칙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법과 원칙을 언급한 걸 두고 아무래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어쨌든 그 화물연대에 대한 어떤 법과 원칙 그 이런 대응을 통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기선을 제압해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김영민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결과도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이라는 언론사의 의뢰로 28일부터 2일까지 그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네. 부정 평가는 58.9%로 나타났어요. 거의 40%에 이제 근접하는 그런 지지율까지 나오게 된 거죠. 지난주보다는 이제 긍정 평가가 2.5%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리얼미터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화물연대 등 노동제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과 도어 스태핑 중단을 인한 그 불필요한 논란 소멸 그리고 민주당 김의겸 장경태 의원의 구설에 이은 덥탄사 보도 논란 등을 상승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늘 윤 대통령이 이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상당히 나름대로 좀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어쨌든 지지율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에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오늘 특히 법과 원칙을 많이 강조한 것을 보이고요. 네. 한편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리얼미터 조사 이건 이제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고요. 조사는 무선으로 97%, 유선으로 3%, ARS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음당률은 3.5%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얼미터에서 지지율 오른 것을 분석한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화물연대의 투쟁 또 도어 스토핑 중단 이게 이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당분간 도어 스토핑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라면서 지난 100일 동안 국민과 당원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민생과 민주 투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어서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이라면서 당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대표의 취임 100일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 발목 잡기에 집중한 100일이었다 혹평하기도 했는데요. 이동우 기자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로 시작해서 사법 리스크로 점철된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 100일 동안 뭔 일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뭐 이제 사법 면제 야당 대표 사법 면제 제일주의만 실현한 100일이었다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전방위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 실제로 이제 거대 야당의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뭐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 진행 상황은 뭐 계속 현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빼놓고는 뭐 이재명 대표 100일을 언급하는 게 거의 뭐 불가할 정도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인데도 기자회견도 이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제 검찰에 이제 꼬투리 잡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네. 본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한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또 기자회견에서 뭐 잘못 얘기했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까지 본인이 한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입법이라든지 뭐 어떤 당의 어떤 개혁과 관련된 얘기를 더 하고 싶겠지만 아니 기자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주로 이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네. 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한 그 언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오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 네. 최고위원회에 이제 모두 발언을 이제 대신 가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민생 성과와 관련해서 오늘 저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100일간 민생과 민주 투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요. 네. 또 민생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미성년 상속자의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서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들을 처리했고 뭐 가계부채 3법 등을 비롯해서 민생 위기 극복 법안과 정책들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네. 설명하긴 했어요.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100일은 그 사법 리스크에 짓눌려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또 향후 전망도 어두우면 어두웠지 결코 밝아지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자신의 지금까지 대표로서 해왔던 일도 강조했지만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죠. 그렇습니다. 뭐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 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다라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정부는 비판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뭔가 이제 허공에대고 이제 주먹을 휘두르는데 효과는 없는 뭐 그런 그 공허함이 좀 느껴졌어요. 이제 현 정부는 이제 강하게 비판하긴 했지만 뭐 정작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회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제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그 윤석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잠시 맡기는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그 정부 여당을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관심을 피하려고 이제 노력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이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옛날 그 민주당이 그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을 공격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게 피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할수록 더 이제 그 어떤 언론이라든지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또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또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각종 결과가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2명이 이제 구속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대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이제 힘든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제 타개해 나가려면 그냥 뭐 정면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기자회견 이런 것도 뭐 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검찰 수사에 맡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주변 인사들의 어떤 뭐 그런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최측근이 이제 이런 데 연루돼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떤 국민들에게 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글쎄 뭐 그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택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자신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기자들 질문도 받지 않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마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결코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 그렇죠. 마치 이 꿩이 그 머리를 땅에다 박는다 그래서 사냥꾼한테 안 잡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거는 것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그렇고 향후 어떤 그 사법 처리의 어떤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예.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제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 사법 처리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더 크게 이제 성장할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정면 승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뉴스 인앤아웃 정면 승부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네요. 자,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